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56페이지 하단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입니다. 자,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세 번째로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좌측에 있는 요 해석의 방법하고 요 기준은 또 뭔 소리냐, 이걸 결합시켜 봐야 돼요. 자,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거든요. 그죠? 법률 효과니까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원하는 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 한다고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의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전 시간에 의사표시 가지고 다 해석을 했죠. 그럼 이거는 목적 가지고 다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뭘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끝났어요.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요, 오랜 관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이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그거는 관습법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그냥 오랜 관행이에요. 오랜 관행. 그러면 해석의 기준으로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은 또 뭔 소리냐? 가장 쉬운 건요, 사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투리. 저는 고향이 서울이어가지고 솔직히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 제가 이제 그 87년도에 경상북도 김천에 직지사에 가가지고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서 한 1년 6개월, 솔직히 총기한 덕인데 아무튼 1년 6개월 넘게, 2년 넘게 뭐죠,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87년도에는 김천 분들이 굉장히 사투리를 막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제 그 직지사 앞에 이렇게 유흥가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뭐 슈퍼도 있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슈퍼 가가지고 뭐를 사러 갔거든요.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줌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면서 아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래구나 해서 아래를 쳐다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아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 경상도 분들은 아랫게 이런 거를 엊그저께 내지는 또 뭐죠? 과거 이런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게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의미기도 하고, 뭐 엊그저께 그랬다는 의미도 하고, 뭐 추상적인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아줌마 저한테 뭐라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랫게 다 나갔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다 나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꾸 대묻고 자꾸 밑바닥을 쳐다보니까 신경질 나가서 저한테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폭폭하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아래라고 했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고려해 봤더니 그 의미가
엊그저께라는 의미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결국은 그 해석에 뭐가 동원된 거예요? 사실인 관습이 동원된 거죠. 이해되시죠? 뭐 관용적 표현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가면은 아직도 뭐죠? 아직도 일본말 많이 쓰죠. 당구 칠 때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건설 현장 갔더니 뭐 오야지니 뭐 나아바레니 뭐 가웨당이니 뭐 빠깨스니 뭐 쓰레바끼니 뭐 쓰레바끼니 이름은 아니구나. 아무튼 뭐 이런 막 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야지란 말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은 뭐 반장, 뭐 대장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감안이 된 거죠?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 거죠. 감 잡히시죠? 자,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법전을 뒤져봐 가지고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법규를 해석해도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예요. 요 조리라는 말은 원래는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인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거래관념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교재 58페이지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의 뭐죠? 성질해가지고 민서법 393조로 나오는데 요거는 뭐 설명드리면 굉장히 장황하고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 잘못이 있다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측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놓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그러면 굳이 뭐 해석할 이유도 솔직히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겠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뭔가요? 표의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3번 규범적 해석이란 뭔가요? 표의자의 진이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죠? 4번 따라서 볼게요. 5번 의사 표시 해석이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자,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된다. X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고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판례들인데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문에 하나씩 껴들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3가지인가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결론만요. 나중에 할 겁니다.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생각했죠?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실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새를 얻어가지고 치킨집을 잘해가지고 영업이 잘 돼서 그 치킨집을 넘길 때 권리금을 받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간에 수수되는 것이지 임대인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권리금이 막 커지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너무 비싸게 되면 그 상가를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자기가 받은 돈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상가가 어떻게 내보낼 때 권리금 내놓으라고 막 땡깡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 안함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권리금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는 의미가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인정함이란 특약은 결국 뭐냐면 권리금을 네가 받는 거, 수수하는 것을 냅두겠다,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권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하면 임차인이 사업을 잘해서 권리금을 받는 것은 뭐죠? 냅두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계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또는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문구를 부과하게 되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를 부과하게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갚아야 되겠죠. 근데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안 갚아도 돼요. 말 그대로 뭐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12월 30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그만이고요. 노력만 하면 그만한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질문 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만약 여기서 임대인이 돌려줘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챕터 6 해가지고 본격적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서설 해가지고요. 의사표시의 의가 나와요. 아시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죠. 2번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텐데 그건 그냥 학설인 거예요. 학설이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써 있는 대로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의사를 뭐라 그러는 거죠?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시를 뭐라 그러는 거죠?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은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1.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요. 둘로 나뉘어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될 것은 암소리 안 하는 침묵과 뭐 하셔야 되냐면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죠.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끄덕이는 그 행위는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요. 자, 우리 살래라고 물어봤던 이 인간이 말을 씹어요. 기분 되게 나빴는데 다음날 해가지고 통장을 찍어봤던 이놈이 저한테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그 계약금을 보내오는 그 행위는 무슨 뜻인가요? 사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보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겠다는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은 뭐예요?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가 아닌 얘기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요 묵시적 의사표시나 명시적 의사표시나 법적으로는 똑같이 뭐예요? 의사표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명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의사표시나 모두 의사표시고요. 모든 의사표시는 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3 해가지고 의사표시에 관한 뭐가 나와요?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불일치됐을 때는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62페이지에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는 표시행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죠?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나요?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결합이 되는 거죠. 표시주의는 무엇과 결합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과 결합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시주의가 뭐인 거예요?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인 거예요? 예외라는 걸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죠.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이기 때문에요? 예외이기 때문에요. 감 잡히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도 있고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도 있죠. 둘 다 있으니까 우리 민법의 태도는 뭐인 거예요? 절충주의인 거죠. 절충주의.
다만 뭐가 원칙입니까?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의 민법의 태도인 거죠. 그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 많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2절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